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등 국정기조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책임을 모두 윤 정부에 돌렸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데 이어 검찰은 이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보이콧과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등 대여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생을 저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국회의장 회의가 내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의장들과 각각 만나 양자 외교에도 나섰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금감원이 제기한 라임 환매 특혜 의혹이 불러온 정치권 파장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친일 발언 논란 등 국정감사까지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정무위 쟁점에 관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면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원인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야당이 협력을 구하고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바란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이런 대통령의 대화 관계를 처음 봅니다.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에게 정기국회 회기 중인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향해서는 정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감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엉킨 정국을 풀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이뤄야 한다며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고 선거제도 개혁도 마무리 짓자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4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한 박 원내대표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하고 여당이 거부한다면 모든 야당과 함께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임을 강조하며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정부 비난이 가득한 대표연설이었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내일 한 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 개최로 인해 모레 진행됩니다. 국회방송 장장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오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단식 19일 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7시경 건강이 나빠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단식치료 경험 전문의가 많은 녹색병원으로 옮겨져 회복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장기 단식으로 신체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탈수 증상을 보였고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기력 회복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더니 질질 끌다가 정기국회까지 끌고 와서 기었고 오늘 영장 청구를 할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다. 그리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정치영장이다. 상임위 일정을 거의 중단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내각 총사퇴와 국정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인간띠 피켓 시위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내각 총사퇴하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야당 탄압 정치수사 즉각 중단하라!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소송의 절차가 아니라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을 제대로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출퇴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모레 국회에서 중앙위원 규탄 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병원에 실려간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지만 민주당의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결의안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쇄신과 전면 개각 요구는 제1야당의 역할을 망각한 선을 넘은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이런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음으로써 최악의 국회로 국민들에게 불명예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에 대해서는 쾌유를 바란다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면 불참하며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불발된 것에 대해 야당 원내 지도부와 대화를 통해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상임위 활동을 중단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양당 원내 지도부가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해서 국회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된 바로 그날부터 수습 기간조차 필요 없이 곧바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물이 강서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서울시와 한 호흡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힘 있는 여당의 멋섬지 후보가 당선돼야 강서구민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계를 조작한 이들에 대해서 지위를 막론하고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통계 조작은 국정조작과 동의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와 낡은 운동권의 정치판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식 19일 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몸 상태가 악화가 되면서 오늘 오전 병원으로 이제 긴급 이송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이송이 되고 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서 청구를 했는데요. 네. 이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2014년과 15년 옛 성남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데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고요.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를 해서 이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의혹인데요. 네.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이제 향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표결에 붙여질 텐데 전망이 되고 있는 날짜가 이제 나오고 있네요. 20일 이제 본회의 때 보고가 될 확률이 높다고 이제 모레 수요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오면 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요.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네. 지금 일정을 보면 국회 본회의가 20일 그리고 21일에는 확정이 돼 있고요. 네. 25일에는 여야가 잠정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따라서 이 만약에 이 정부 측의 절차와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면은 이 20일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네. 그리고 21일에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예, 본회의가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인 20일에 보고가 되고 21일에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자 민주당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다. 이렇게 이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라며 당력을 집중해서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조정식 사무총장 이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했다며 이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는데요. 370여 회의 압수수색과 6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탈탈 털었고 지난 두 번의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답정 수사, 답정 영장 청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에서 민주공화국을 검찰 왕국으로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맞서 싸우겠다며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 공작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빠른 쾌유를 빌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무총리를 이제 해임하겠다 이런 그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이제 날선 또 비판을 이어갔네요. 네, 오늘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빠른 쾌유를 빌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 이 대표가 빨리 쾌유해서 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의 단식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의 주장과 내용을 보면 민생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의 남은 선택은 불체포 특권 포기 아니면 해체뿐이라며 이 대표가 단식으로 시간을 끌어보려 했지만 이 법 절차의 엄중함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현재 이제 점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그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예전부터 21일 이전에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요. 네. 이제 실제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될지 아니면 부결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에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 대표가 이처럼 단식 여파로 쓰러지면서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한규 원내대변인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 기회가 있으니 21일 전에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체로 친명계는 부결을, 비명계는 가결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부결이 되면 방탄정당의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가결이 되면 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함께 지도부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짚어보도록 하죠. 그 주말에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하기로 최종 확정이 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검경 대결 구도로 잡히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지난 5월에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4개월 만에 다시 후보로 나서게 된 건데요. 앞서 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는데요. 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구청장이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검경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총선을 불과 6개월 정도 앞두고 펼쳐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대결하는 또 선거이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네. 김 후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검경 프레임을 거는 것과 반대로 오로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도심 개발과 구민 복지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된 재보궐선거임에도 국민의힘이 또 김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했다며 상식을 벗어난 작태라고 비판했는데요. 진교훈 후보, 이번 선거는 반칙으로 퇴장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입장하게 만드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달 11일에 치러지는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수도권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 신경전 계속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달 10월 11일에 보궐선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처음 출범한 한국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참여국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6개국 국회의장 회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한국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는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다자회의체로 지난 4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회의체 참가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입니다. 회의 참석국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양자 외교를 넘어 6개국의 공동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첫 회의 의제로는 한 중앙아시아 간 수교 3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ODA, 공적 개발 원조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경제와 외교 등 협력 방안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5개국의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중심이 돼 국제투자단을 결성하면 우리의 새로운 산업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국가에서 대한민국을 경제 발전 모델 전략으로 삼는 만큼 각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 구조의 전환이나 한국 기술 인력 등을 제공해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넓은 국토에 또 자원이 풍부하고 이들 자원이 앞으로 공급망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 자원에 대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또 6나라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 5개국 모두 세계 박람회 기구 회원국인 만큼 김 의장은 부산 엑스포 지지 선언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현재 5개국 모두 한국보다 일찍 유치전을 시작한 사우디를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친밀한 외교 관계를 이어가면 변화의 가능성도 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늘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2019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급속한 관계 발전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나르바예바 의장의 방한이 양국 관계에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남수지입니다.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됐습니다.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한 소병철 민주당 간사는 회의 불참에 사과하면서도 사전에 여당 간사를 통해 거듭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과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당의 사적인 이유로 회의를 미룰 여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오늘 의결할 예정이던 교권회복 4법과 머그샷법,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등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의 로펌 입사 특혜 의혹, 판사 시절 성폭력 범죄 감형 판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줘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표적 수사나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한 신당 새로운 선택이 내일 서울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을 공식화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보도 자료를 통해 발기인 대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등이 참석하며 금태섭 전 의원을 대표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기 취지문에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상식에 입각한 정당, 청년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1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통계 조작 대 감사 조작입니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비롯한 주요 경제 통계를 조작했다는 발표를 내놨죠. 자, 이를 두고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감사원의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면서 전 정권을 향해 비판했는데요. 자, 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했는데요. 해당 보고서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과 15세부터 64세까지의 핵심 연령층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실상 첫 공식 입장인 셈인데요.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이라며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반면 민주당은 문정부를 향한 조작 감사라면서 반발하는가 하면 감사원의 손발을 묶는 감사 완박 추진 카드도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로 그 통계 조작의 전모가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이었습니다.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 후안무치한 지록 위마입니다. 통계를 함부로 조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휘 공고화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강압 조사와 인권 침해까지 동원해 만든 횡포와 겁박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조작 감사로 성남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통계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의혹 발표로 인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총선 전략 훈수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정치권은 분주해진 모습인데요. 오늘 10월 당무감사에 본격 착수 예정인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신희진 당무감사위는 고강도 당무감사를 시사한 상황이죠. 당선 가능성에 방점을 둔 고강도 인적쇄신을 강조했는데요. 총선 공천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당무감사에서 낙하산 인선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실력 공천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됐는데요. 자, 이런 여당의 총선 전략에 훈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쉽게 우열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조금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유승민 씨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주는 게 상식 아닌가요? 당에 어쨌거나 자원이고 반드시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네. 그게 선거에도 유리할 거고요. 선거가 정다급해지면 뭐 여권 인사 중에 그래도 지지도가 높은 분이니까 당에서 영입하려 그러겠죠.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 참모진에 총선 차출을 요청하는 명단인 이른바 용산발 총선 리스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당선자였던 시절 수행실장으로 24시간 같이 했던 친윤 중에 친윤위원인 이용 의원은 용산발 총선 리스트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늘 나오는 얘기를 하면서 일축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인재를 총선에 투입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용산발 총선 리스트가 있다는 그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 총선 치르기 전에서도 청와대에서 누구누구 총선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라고 좀 봐요. 인재풀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용산에서 누구 총선에 출마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또. 용산발 총선 리스트대로 친윤 중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비윤 등 당내 비주를 끌어안는 공천이 될 것이냐. 숙명적 과제 앞에 놓인 국민의힘 총선 전략 방향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문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치 전국,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기로 한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전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검찰 독재와 정치 수사를 규탄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쾌유를 빌면서도 만남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체포 동의안 표결, 여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우선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단식이 과거에 이 야당 지도자들이 했었던 단식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임박하니까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국민 중심 정치를 하라는 등 대단히 그 추상적인 요구 조건을 걸고 시작한 단식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라든지 저희 이 여당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조건을 들어드려야 단식을 중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이제 병원까지 가진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내 결속 그리고 그것을 통한 체포 동의안 부결 이런 분위기는 매우 짙어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애초에 단식의 목적이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당대표의 개인 비리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제1야당의 당력을 모두 쏟아붓고 있는 민주당의 현재 상황,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작용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며 국정기조 전면 폐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연설 직후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총리 해임안 제출에 대한 그 국민의힘 답은 무엇일까요? 원내 제1당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런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께서 정기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그렇다면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어떤 법안이라든지 통과시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견해를 담은 연설을 하셨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연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선언문이 아니었느냐, 또는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기 위한 해임안을 제안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합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거대 야당, 민주당이 총리 해임을 요구하면, 그래서 만약 해임안이 통과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정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 공백으로 인한 충격은 대단히 클 것이고요.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갈 텐데,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총리 해임안을 들고 나왔느냐? 저는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높여서 내부 결속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그런 민주당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 이런 그 감사원 발표로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문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서면서 전현 정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이 통계 조작 의혹의 몸통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한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통계 조작 관련한 보도가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집권 시절에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개인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보고서 작성자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소득주도 성장 특위의 위원장을 지낸 분이에요. 네.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만든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문정부 시절에 통계 조작은 없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변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럼 이러한 통계 조작을 알았을 수 있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혹시나 이 재임 시절에 주변 관료들이나 뭐 보좌진들에게 속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 조작에 관한 이 최초 제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보 자체가 뭐 다른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실제 통계를 작성했었던 중에 외압을 받았던 그런 실무조사원들이 속한 그 한국부동산원의 노동조합에서 제보가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 실무적인 부분을 하셨던 분들이 직접 외압을 받았다는 걸 증언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거나 또 강변을 하거나 이런 뭐 정신승리하는 식의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 통계 조작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한 해명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4년 전 수천 명에게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인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재소환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특혜성 환매 의혹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친일 발언 논란도 국정감사까지 여야 공방이 쭉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무위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있었던 급박한 사안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 19일 차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이제 체력 저하를 보였고 결국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규탄 시위를 가졌고 이게 이제 오늘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일에 국회에 이제 보고가 되고 21일 다음 날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이루어질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관련한 사안이 좀 쉽지 않게 풀어가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관련한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예, 먼저 많은 국민들께서 이유가 어찌됐든 경위가 어찌됐든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19일차 이어가고 있어서 행여나 무슨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권유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전혀 이제 단식 중단을 거부하시다가 그러다가 오늘 아침 6시 좀 넘어서부터 이제 비서실 직원에 의해서 건강이 너무 이상하다, 매우 안 좋다 이래서 급하게 후송이 돼서 지금은 위급한 상황을 다행히 넘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단식을 병상에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사실 예측은 된 일이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검찰이야 또 한 장관이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사법 시스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네. 같은데 검찰이 하는 수사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한 장관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전제로 네. 이러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니까 이러한 단식 등에 의해서 방해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정치 수사이고 야당 파괴용 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할 수 없고요. 검찰의 의도 또 한 장관의 의도는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부결이 되면 곧바로 이제 방탄 네.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죠. 네. 가결이 되면 지도부 공백이 생기고 민주당에 이제 대혼란이 발생하겠죠. 네. 분열이 발생하고 갈등과 혼란, 분열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했고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많이 이제 선언도 하고 많은 의원들 선언도 네네. 하고 네. 의원들의 어떤 일치된 의견으로 지난번에 발표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네네. 문제는 그러니까 영장을 비회기 때 청구해라. 네. 당당하게 가서 심사를 받겠다 했는데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꼭 청구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표결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런 이제 분위기,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제 표결 분위기,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단식으로 인해서 뭔가 좀 변화가 좀 감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결일 경우에는 이제 방탄에 대한 또 이제 부담이 있고 또 가결이 되면 민주당 안에 이제 대혼란이 또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담이 양쪽에 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좀 부결에 대한 분위기 또 해석 그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전에 단식 이전하고 물론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체포동의안 때문에 단식한 건 아니지만 이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고 했지만 제1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예컨대 어떤 장관에 대한 뭐 해임 요구라든지 네. 또는 어떤 최근에 같으면 이 장관으로서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신원식이라든지 유인촌이라든지 뭐 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명을 좀 철회하라든지 하면 그럼 그 일부라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그래야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의 협력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인정을 해 주어야 네. 야당도 이제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줄 텐데 야당을 완전히 이제 무시를 하고 야당을 이제 뭐 거추장스러운 존재 정도로 생각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것이 이제 이 단식 과정에서도 또 이게 또 확인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결적으로 좀 그 분위기가 좀 이제 뭐 좀 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네,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뭐 당론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본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의원총회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소속되어 계신 정무위 쟁점인 라임 환매 특혜 의혹 공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임 사태가 터진 게 2019년인데요. 올 2월에야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피해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그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에게 불법 환매가 이뤄졌다는 게 그 이복현 금감원장 발표 내용이었죠. 그리고 김상희 의원은 판매사의 환매 권유에 따랐을 뿐이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 환매를 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특혜다라는 금감원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이제 핵심이 이게 특혜냐 아니냐,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 라임 사태에서 환매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특혜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김상희 부의장, 김상희 의원이 이 환매를 받았는데 곧 환매 중단이 이루어질 걸 알고 있었느냐, 그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환매 중단이 발생하기 전에 환매를 받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금감원이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매 중단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그다음에 중단이 곧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김상희 의원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는 미리 받아야 되겠다, 환매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그런 영향력 행사와 그다음에 사전 인지, 이 조건이 충족돼야 특혜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금감원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복현 금감원이 이에 대해 설명을 못 했어요. 설명 못 하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뭐 특혜성 뭐 이렇게 특혜만 반복했지 왜 특혜라고 하는지 근거를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을 못한 이유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핵심 측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장 갈 때부터 금감원을 이게 특수부 수사팀화하는 거 아닌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을 특수부 운용하듯이 하는 거 아닌가. 이 특수부 수사라는 것은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다음에 그 사람 표적이 된 사람을 뭐 탈탈 터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주 거칠게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기소라고 하는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네.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꽤 맞추기 수사를 해서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여론몰이해서 여론재판부터 해서 완전히 거의 이제 뭐 범죄자로 낙인을 찍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기소를 하는 그것이 특수수사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정무위에서 이제 그 주요 쟁점으로 짚을 사안이 이게 표적 수사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몰고 갈 생각이신가요,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지금 금감원에서 이미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뭐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뭐 디스커버리니 이것을 지금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것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에 네. 관련된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거나 전 정부 사람들이거나 네.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표적으로 하겠다는 그 의도를 드러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라임 펀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지난 정부 때 이제 봐주기 의혹이 이제 뭐 제기가 됐었던 사모펀드 사태도 원점에서 이제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금감원과 검찰의 이런 재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뭐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신의 역할을 정치 금감원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감원장으로서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도 통상의 금감원장이 보였던 일하고는 그런 행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본인이 나서지 않을 일에 금융위원장의 역할에 나서거나 네. 또는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거나 그래서 사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되고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에 타격을 가하겠다. 지금 이제 검찰, 감사원이 이미 표적 수사, 표적 감사를 하면서 어떤 정치 도구화된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에 이제 금감원까지 나도 여기에 좀 끼겠다. 나도 검찰 못지않다. 내가 특수검사 출신인데 내가 이 금융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그런 어떤 권한, 역할을 가지고 야당을 얼마든지 표적 수사해서 그래서 검찰과 합작을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해서 그래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키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다. 네. 그 목적으로 지금 뭐 그걸 재수사를 하겠다는 등 재조사를 하겠다는 등 이렇게 나서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가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게 국회의 뭐 국정감사 또는 상임위 활동이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되겠는가? 야당 대표를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면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굳이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아니면 방탄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그런 의도가 드러난 상황에서 야당이 이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국정감사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감원이 언제부터 정치 금감원이 되느냐. 이복현 금감원장 오고 난 이후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 조목조목 추궁을 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하에서 금감원이 어떻게 정치 도구화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드리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곧 다음 달이면은 또 정무위 국정감사가 있을 텐데 이제 라임 사태가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국감장에서도 이 여야 공방이 지속이 될 전방인데요. 금감원이 제기한 라임 환매 특혜 의혹과 검찰의 사모펀드 재수사와 관련해서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을 짚을 계획인지 전략이 궁금하고 의원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가져갈 뭐 전략이나 또 짚을 부분들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감원에서 이미 수사가 종결된 그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뭐 전 정권 인사들 또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관련돼 있다는 등 이런 것을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특수부 수사 방법이거든요. 언론에 흘려서 뭔가 이게 여론이 나빠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꿰맞추기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 그 금감원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금감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금감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바로잡을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이제 뭐 친일파로 지칭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있었던 박민식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이번 국감에서 이제 뜨거운 쟁점으로 이제 부상할 것 같은데요. 이제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라고 지칭한 적은 없고, 다만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문 전 대통령도 이제 부친도 동갑인데 마찬가지로 친일 아니냐,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그 워딩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박 장관을 고소한 상태인데 반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박 장관의 입장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우선 지금 정말 그 민생이 고달픈 이런 상황인데 네. 장관이란 사람이 이 쓸데없는 이러한 그 이념 논쟁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백선엽 장군 뭐 또 지금 문 전 대통령을 이제 끌어들이고 한 그 과정이 백선엽 장군을 이른바 그 반민족 행위자의 기록을 삭제한 데서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네. 보훈부가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반민족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백선엽 장군의 이른바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간도 특설대라는 게 이게 그 독립군 토벌하는 특별 부대거든요. 네.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 토벌한 것은 본인도 다 인정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친일 반민족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009년에 그건 독립군 토벌하는데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반민족 행위자로 이렇게 판정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와서 그 박민식 장관이 정말 일개 장관이 자신의 제멋대로 역사를 해석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다라면서 기록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뭐 흥남에서 무슨 농정계장인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문 대통령의 부친께서는 우선 흥남에서 농정계장을 한 것이 해방 이후에 한 것이다.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 활동한 것은 해방 전 독립군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 독립군 토벌할 때입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독립군 토벌한 거하고 어떻게 농사 잘 짓게 할까 이런 농정계장하고 이게 같은 반열에서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구분 못하는 박민식 장관이 아닌데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런 역사 논쟁을 일으키고 문 대통령을 여기 끌어들일 내용이 아닌데 여기 끌어들이겠냐. 이게 다 총선용 발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선용 광복회도, 발언이다. 네, 입장을 또 밝혔죠. 아까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렇고 박민식 장관도 그렇고 지금 그 뭐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총선에 대비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네, 이 박민식 장관은 정무위 소위를 일방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국민도 국가보훈부도 그 대상이 누구고 또 공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깜깜이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정기국회에서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거든요. 이 문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가면 좋을까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이제 그 우려하는 부분을 이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적이 불분명한 사람이 다 민주유공자로 포함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우려가 전혀 뭐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시행령에서 이제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다 유공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별 한 명 한 명의 공적을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서 이것이 과연 민주유공자를 인정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공적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 부상한 사람 이런 경우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것이 논란이 된다면 사망자로 국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법이 발의된 취지가 벌써 3년 전에 발의됐던 것인데 올해 끌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대표적인 그 대상이 박종철, 이한열 이런 열사들에 대한 그 유족들에 대한 그런 예우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충분히 생각해야죠. 이것이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충분히 그걸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걸릴 생각을 안 하고 뭐 자꾸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게 민주유공자법 자체 통과를 막는 것은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방송인 관계로 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이제 대전 중구가 이제 지역구신데 이제 총선이 내년 이제 한 7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마무리할 그런 이제 시점인데 그 동안에 의원님이 이제 21대 국회에서 거뒀던 이제 자신의 좀 주요 성과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님의 어떤 그 포부를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예, 우리 대전 중구는 대전에서는 영남 지역이라고 불릴 만큼 대전의 대구다 이렇게 불릴 만큼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시겠지만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내리 육선하시고 국회의장을 하셨고 그분의 지지 기반이 확고한 강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당선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다 국민의힘 계열이 되거나 아니면은 대전 충청 지역에 특별했던 그 지역 정당 예컨대 자민련 뭐 선진당 뭐 이런 그런 그 지역 정당 또는 보수 정당 이렇게 그분들이 당선돼서 민주당은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구 원도심으로 전락한 중구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해냈고요. 대표적인 것이 중구 예전에 충남도청이 있던 원도심인데 충남도청을 어떻게 이제 원도심 활성화하는 그런 그 발판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거기를 국립미술관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로 하고 예산을 464억 받아내서 이런 착착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그 발전, 중구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면 중구민들이 그 진정성 알아주고 충분히 이제 다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좀 제가 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울산 사건이라고 울산에서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다 하면서 검찰이 최근에 저한테 그 5년을 구형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선거의 앞두고에 또 이루어지는지 저는 그 의도부터 매우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검찰이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찰 업무를 표적 수사로 둔갑시킨 정치 공작이고 검찰이야말로 표적 수사라고 보복 기소를 했다. 고래고기에 대한 보복 기소거든요. 이 부분을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하면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파워 인터뷰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국정감사 포부도 이제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한번 모시고 듣도록 하죠. 오늘은 정무위 쟁점인 라임 환매 특혜 의혹과 박민식 장관 친일 발언 논란에 관해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